예, 날씨 너무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수비교수를 가르치고 있고 문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기가 주차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고 여기 올 때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오늘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막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예, 선배님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거 보시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어디 가서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나와서 프리키피아는 저희가 이제 프리키피아라고 이제 논술팀인데 이렇게 수학생 5명이 수비 논술 교재 같이 편찬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는 팀이고요. 전국의 러셀들은 다 저희가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건 저희가 궁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예.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 2시간도 떠들어서요.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4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시에 기반한 수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쯤 되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수리논술 5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학생들이 오거든요. 저는 조금 안 반가워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수리논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시를 덜 공부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수학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쯤 되면 그런 학생들이 생겨요. 선생님 수학이 표준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수학에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수학 성적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입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저는 들을 때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한 학생들이 수학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덜 하게 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자꾸 피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중심은 정시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중심은 정시가 돼야 되는 거 맞고 수능으로 어디쯤 대학교를 갈 수 있겠다를 6, 9월 모의고사를 봐서 일단 그걸 확정을 하고요. 그것보다 한 3, 4단계 높은 대학교를 문수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한 수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에 비춰서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거를 표시를 해드린 거냐면 백분위가 기준이에요. 백분위, 국수탐, 백분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거 성적으로 요 정도 나오면 어디쯤 가겠다는 대략 제가 표를 하나 드린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숫자 때문에. 그게 아마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아주 밝으시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요. 저기 모든 과목 1등급이 96이잖아요. 96이 3개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96 하면 거는 96이 탐구 2개가 96. 그러니까 전 과목이 다 1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좋겠죠. 전 과목 1등급이다 하면서 기분은 좋은데 이러나 저러나 전국의 전 과목 1등급 중에는 꼴찌인 거예요. 이 어디트잖아요. 자연계는 생각보다 대학교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가요. 연세대학교 전기, 화공, 기계. 그러니까 여기 되게 특이한 학과들, 뭐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좀 높은 공대에서 공과대학교 높은 학과들이잖아요. 요 정도 성적 달고 있는 친구들이 요 정도 갑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어려운 거야? 아니 문과에는 제가 여기다 못 쓰게요. 중앙대 경우 씁니다. 자연계가 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 지울게요. 100분이 2개 평균냈다고 치고 89, 89, 8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디쯤 갈까요? 얘 중대는 못 갑니다. 근데 중대는 못 가고요. 건국대는 웬만한 학과들은 다 갈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 심리적인 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와 건국대 사이에 심리적인 갭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이쪽의 학과들은 다 점수가 비슷비슷하고 맞물리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로 중앙대는 못 가고 건국대는 뭐
건국대에 되게 특이한 학과들 몇 개를 제외하면 다 프리패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전과목 2등급이다 하면 설마 전과목이다 89, 89, 89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92도 하나 섞여 있고 이러면 중앙대 안에서는 어디쯤 써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보통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3등급 커트라인 77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여기가 인솔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드리면 기억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등급 반, 2등급 반씩 섞어받았다. 그럼 요 사이 어디겠죠? 서성원 중에 5에 섞어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반씩 섞어받았다. 그럼 요 사이쯤이 되면 2등급이 더 많다. 이러면 동국대 쓰면 될 거고 3등급이 더 많다. 이러면 조금 낮게 숨쉴 때쯤 쓰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대체로 정시를 일반적으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노술 선생님도 입시생보다 더 잘 알죠. 네. 학생들 대학교 보내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요 정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전통적으로 맞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조금 자신이 없어요. 예. 올해는 정시가 개판일 겁니다. 이 공포 마케팅하는 것처럼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입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머릿속에 재수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다들 있어요. 그쵸? 있죠? 큰일 날까요? 아니 사실 별로 큰일 안 나요. 제일 많이 바뀐다고 해봤자 사실 수학일 텐데 수학 그냥 무조건 안 보면 되는 거잖아. 확률 같은 게 공부하는 게 조금 짜증이 나겠네. 근데 무조건 공부한 거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놨으면 당연히 내년에 수학 수투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되게 큰일이 나진 않는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보통 생기냐면 그래서 입시가 바뀌는 해에는 해마다 커트라인이 다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재수과고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용자들의 리그를 한번 펼쳐볼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다 하향 지원을 합니다. 어딘가는 빵꾸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되면 여기서 누군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에 빵꾸가 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빵꾸를 맞추는 거는 입시의 영역이 아니라 돗자리를 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올해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원서를 정시 원서를 직접 써주진 않는데 상담을 하러 갔길래 대체로 듣고 중앙대 쓰는 너무 아깝고 서성한 쓰고 고대는 한번 던져볼만 하겠다. 그 이제 제가 제 경험상 그 정도를 생각하는 친구가 중대를 못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 상반기에 그런 신문 기사 많이 안 보셨나요? 연고대 스카이에 빵꾸난 학과들이 예년보다 엄청 많다. 이유가 아마 의치 한약수 때문일 거다. 아니에요. 빵꾸난 이유는 얘네들이 다 하향지원해서 그래요. 거기 인원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정시가 이것보다 여기서 변동이 다른 해보다 조금 많이 크기는 할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대체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274 이렇게 쓴 거는 그러니까 90, 90, 90, 91, 91, 91쯤 되는 거잖아요. 91, 91, 91쯤 되면 그거는 대체로 국수탐이 다 비슷하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대체로는 수학이 이것보다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면 요거보다 조금 높여서 써도 상관이 없고 수학이 조금 낮은 편이면 요거보다 조금 낮춰졌어요. 요 정도로 이제 잡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드린 건데 나중에 이거 보고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올해 어차피 장난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드리고 싶은 건 뭐를 찾아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원서는 9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이거 너무 수능에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까지 가면 내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것보다 2등급씩은 올라가겠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정시 그 성적을 내 수능 성적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정시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쯤 쓰겠다를 보통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논술?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높은 대학교를 학생부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논술하고 학생부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논술은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서 받아와야 되는 점수고
학생분 이미 찍혀있는 점수예요. 이미 찍혀있는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교를 쓸 수 있으면 그거 써놓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동네 요 어디 학교마다 조금 다를 텐데 대체로 요 근교에 있는 동네들 중에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 원서는 한 2,000장은 넘게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원서는 안타깝게도 육문수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럼 되게 불리하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대신에 정시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서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학생부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원서가 남을 거잖아요.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논술을 쓰면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어디쯤 갈 거냐면요. 89, 93, 87 요거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정시로는 아마 건대 경희대 안에서는 합격을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는 대체로 정시로 따지면 건대 경희대쯤 붙겠네요. 그러면은 수시 원서는 6년수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씁니까? 어디요? 일단 제일 쓰면 안 되는 데는 뭐냐면 홍익대, 절대정시.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홍대를 되게 쓰고 싶거든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대가 다른 학교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수능 전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홍대를 붙으면 수능이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도 홍대 합격은 확정이에요. 정시를 잘 봐도 기분 나쁜 거예요. 홍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전에 시험을 본 학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얘는 차라리 얘가 지금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은 2등급 중3위쯤 되네요. 차라리 수능 전에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연대는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고 하려고 해요. 수능 전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성적으로 무슨 연대. 근데 안타깝게도 수리논술 시험에서 수학 성적 말고는 되게 안 봐요. 수학 성적 말고 큰 상관이 없으면 연대 시험장에 수학 1등급짜리가 맞을까요? 2등급짜리가 맞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수능 전에 연대를 봐요. 그러면은 내가 정시로 연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장에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연대 시험 볼 때 보세요. 요 동네 학교들에서 한 3분의 1은 다 연대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나 다 푸른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했나?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대체로 다 연대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연대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특히 상위권 학과들 몇 군데는 확실히 이제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 온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학과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연대 낮은 학과들 있잖아요. 공과대학 같은 사회학연 시스템공학이나 혹은 연대 지구과학 관련한 자연과학대 학과들 몇 개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1등급 없어요. 그러면 얘는 수학 실력이 걔들보다 딸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사실 수능 전에 뭔가 최상향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홍대를 던지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연대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대는 붙으면 가야 돼요. 연대를 붙어서 억울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원서가 5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능을 지금보다 잘 볼 수도 있고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수능으로 못 갈 것 같은 대학교의 원서를 한 4장 정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중대도 꼭 쓰라고 하고 싶어요. 바로 위에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고, 서, 성, 한 중에서 골라서 한 2장에서 3장 정도 쓸 겁니다. 근데 수능이 내 생각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 경, 동 중에서 2장을 쓸 겁니다. 이렇게 없으시면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9월 모의고사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미리 정하고 그것보다 위쪽으로 4장?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쪽으로 2장 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하고 무난한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없고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좋은 대체로 원서 전략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학 성적이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논술로 생각보다 조금 상향을 해도 좋은 상황이긴 해요. 논술 준비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다면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정시로 지원 가는 거는 정하고 그것보다 두세 단계 높은 대학교를 논술로 붙는 게 핵심 전략이 되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당연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닌가요? 그거를 논술 실력으로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그게 이제 입시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더 큰 기회가 있는 특수학교 이게 어디 갈까요? 정시는 못 가죠. 못 가요. 근데 얘 시험적인 특이한 게 나머지 다 개판인데 수학만 열심히 한 거잖아요. 일단 혼을 좀 내야 돼요. 얘들 이런 애들은 머릿속에 나는 일단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수학만 해가지고 인생을 조져보겠다. 이거 별로 좋은 선택 아니에요. 물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됐으면 얘는 얘로 승부를 봐야죠. 정시에서 승부를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국어를 이렇게 봐도. 근데 대체로 수학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얘는 이 성적을 달고도 동국대에 붙었어요. 밑에 지금 궁금하시죠? 뭔가? 그 다음에 얘 더 개판이죠. 근데 얘는 논술을 좀 오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논술이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되게 좋은 발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붙었어요. 원래 쓰고 싶은 데가 전기전자 쪽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대학교를 4개를 써서 다 붙은 거예요. 논술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지금 밑에 때문에 궁금하시죠? 얘는 수학도 85면 3등급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어떤 타입이냐면 수능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요. 수능은 사실 기본적으로 타임어택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전체 문제 중에 한 70-80% 정도는 내가 이미 아는 유형이라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지 잘 볼 확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얘는 그거를 유형별로 달달달달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개판인데 대신 논술은 한 2시간 가까이 시간 주고 한 10문제 풀으라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논술로 대학교를 간 케이스. 원래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답안 쓴 거 보면 감탄할 정도로 잘하는 애인데 수능이라는 시험 형식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설명이 정독적으로 볼까요? 예,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2-3단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바꾼 케이스죠. 그래서 수학에 특히 장점이 좀 있는 케이스 같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도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더 높이 노려본다기보다 이거 말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를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되고 저한테 배우는 학생은 작년에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 보고 제가 원서를 한 번씩 다 같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어떤 학생이 쓰면 되냐 하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마찬가지로 붙인 케이스들이 뒤에 글을 읽어보시고 얘는 생각이 나네. 러셀 대치에서 저기 숙명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 답안 이러고 쓰는 거 이러고 어떻게 쓰나 돌아보니까 한 명이 좀 불계일하더라고요. 너 어디 썼니? 하니까 약학과요. 너 약학과 썼구나. 그래서 걔한테는 이제 약학과를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같은 문제를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학과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하면 사실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지만 물어보는 언어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셀 테스트에서 파이널 수업하면서 숙대 약학과 한 명 수업했는데 걔가 그냥 붙어서 그러면 합격률 100%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붙였네요. 자, 지금부터가 논술 이야기. 제일 무서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정신입니다. 논술 시험 경쟁률을 보고 후덜덜 하실 겁니다. 한 40대 이럴 때는 우승을 숫자고요. 뭐 의대 이럴 때는 막 100몇십 대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 진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학생이 이런 애들 성균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건대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원서를 써놨는데 1번 학생은 수능을 2, 1, 1을 받았어요. 얘 성대 시험장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끄덕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도 너끈하게 성대에는 갈 거고 아마 고대 쓰지 않을까요? 고대 연대 안에서 합격을 수학이 몇 점짜리 1등급이냐에 따라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서성한 중에 하나 붙이고 연고대 중에 상향한다가 당연히 전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균관대를 붙는다고 하면 연대 고대 중에 하나를 지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논술 붙어가지고 이 시험장에 안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가봅시다. 이 일이 내가 본 거야. 국수 영탐이요. 2, 1이에요. 이 어떻게 나가요? 당연히 목숨 걸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와야죠. 그게 이제 중대 점수예요. 대체로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95, 1을 2등급이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중대쯤 갈 겁니다. 대체로. 그러면은 성균관대를 붙기 위해서 딱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성대가 딱 한 3칸 정도 위에 있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얘는 수능 끝나고 나서 성대가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 3일이라도 머리 빡빡하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성균관대 붙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얘 어떨까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합부라고 안타깝게도 상관없어요. 최저를 못 맞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이 다 성균관대를 씁니다. 특히 성대가 그런데요. 성대가 시험 범위가 수원수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해도 성균관대 수원수투까지 어떻게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다 성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이 성대를 하나쯤 거쳤을 법한 친구인데 얘네들도 시험장에 안 들어올 거고요. 얘네들은 올 수도 있지만 와봤자 상관없는 친구들이고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만큼만 나와요. 얘네들만 남고 나머지는 원서는 써놨지만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로 한 4장, 아래로 한 2장. 그래서 6장을 쓰는데 6장을 다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위쪽에 최저를 맞춰놓은 데까지만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빠질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언론에 나오는 논술고사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런 애들 두 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있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한 자리도 비는 거 없이 싹 다 양쪽으로 다 차 있어야지 원서 쓴 애들이 다 시험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셔도 빈자리가 훨씬 많네요. 밑에도 다 마찬가지죠. 빈자리가 훨씬 많죠. 빈자리가 훨씬 많죠. 여기도 2명 앉아 자리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들도 다 원래 누군가는 수험번호로 자리를 받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만큼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요 대학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이 정도 되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게 뭐냐면 위에 애들 쳐내고 밑에 애들 쳐낸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 경쟁률은 대체로는 원래 최초 경쟁률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여기에 고려가 안 된 게 있어요. 학교별로 추가 합격이 생기잖아요. 추가 합격이 생기는 건 여기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실제 경쟁률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난리 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하나의 대표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한 30대 40대 정도 돼요. 근데 동국대 동국대 정시교육률 3.75대보다 낮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은 일단 조금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 중에 많이 안 까이는 학교가 있네요. 인하대.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3분의 2 정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쌤, 30대 40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거 어떻게 뚫죠? 이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아이들을 쳐내고 밑에 있는 아이들을 쳐내고 얘네들만 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천차만별인가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실력이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이만큼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앉아 있으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이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정규 분포 곡선을 대체로 그릴 거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평균이 그때 들어온 학생들 모두의 평균이 있다고 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여기에 0.3 정도 되는 요 성적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안 하는 데서 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5점 정도. 그래서 막 저런 경쟁률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붙냐면 옆에 앉아있는 놈보다 5점 더 받는 거였어요. 5점에서 제일 넓어봤자 10점 안 나와. 평균 점수보다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5점 정도 더 받으면 붙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의 문제죠. 너무 어렵지 않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려운 게 왜 무섭죠? 요번에 6월 모의고사가 예년보다 쉽게 나왔어요. 좋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우면 잘하는 학생도 잘 못하는 학생도 실수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실수로 3점짜리 하나를 틀리는 게 아주 크리티컬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크리티컬해진 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보다 5점 더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옆에 앉은 내가 어려운데 옆에 앉은 학생이 되게 쉬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요새는 어머님들이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시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능 3세대거든요. 수능 세 번째 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려면 정시에서 수리논술을 봤었어요. 본고사라는 이름으로 정시에서 수리논술을 봤어요. 진짜 오목한 시대에 살았어요. 국영수 본고사를 봤는데 국어가 지금 문과논술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로 논술을 하는 거였고 수학은 지금 수리논술이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학 문제가. 그래서 8문제를 시험장에 하면서 제가 3문제를 손을 못 했어요. 8문제 중에 3문제. 근데 시험을 서울대를 보러 갔어요. 그럼 100점 만점에 60점 받은 거잖아요. 학교가 서울대인데. 그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내가 1년 동안 너무 놀았지 하고 막 스쳐 없이 내년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험지를 걷는데 뒤에 학생이 쌤판 처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장에서 봐서 본 거니까 제 의자를 툭툭 차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 되게 어려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3개나 못 풀었네요 하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3개나 못 풀었어요 하니까 뒤에가 얼굴이 사색이 돼요. 어려우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이런 학생들 조금 잘 성적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능 가르쳤던 학생 중에 1년 내도록 수학 5등급이 나오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대학교가. 근데 애가 9월 모의고사 보고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이길래 얘들아 오늘 수시 접수 마감일인데 원서 다 썼지? 하니까 애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
아직 수능도 안 봤는데 무슨 원서를 쓰나요? 하더라고요. 미친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이 미친 애 섹스하고 잡아 나와가지고 저 어떻게 했냐면 저를 흰 벽에 세워놓고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제 카드로 결제해서 사실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애니 공부를 잘할 리가 없어요. 수학은 맨날 5등급이에요. 그래서 최저 없는 대로 원서를 6장을 그냥 아무데나 뿌렸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걔가 저한테 선생님 이런 전형도 있었나요? 하면서 한 2달 9월 달부터 2달 논술을 배웠어요. 제가 2달 논술을 한다고 해서 애를 갑자기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수능이 워낙 빵꾸가 많아요. 이제 5등급이 너무 빵꾸가 나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대학교를 붙였어요. 그래서 걔 또 이러고 왔겠지. 선생님이 제 은인이세요 하면서 막 인사하러 왔겠지. 그래서 괜찮아 잘했어 2달 동안 열심히 했잖아 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주대 문제 더럽게 어렵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주대 시험장에 수학이 2등급 애들 잘 없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수학이 3등급, 4등급 이런 애들이 앉아있을 텐데 특정한 난이도를 넘어가면요 애들이 100점이에요. 근데 논술을 2장이라도 하면 뭐는 면할 수 있냐 하면 거짓말이라도 칸은 채워. 그럼 부분점수 몇 점씩 땄겠죠? 빵점은 안 주겠죠. 그리고 칸을 가득 채우면 그것만 가지고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오히려 너무 쉬우면 요새 성대 아니에요. 요새 성대 아니고 예전에 성대가 지금 미적분을 빼기 전에는 상위권 대학교 중에 문제를 좀 되게 가장 쉽게 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하고 성대를 쓰면 안 되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성대 시험 딱 보자마자 어깨 힘 막 주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성대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잘 풀었다는 거죠. 그러고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연락이 안 돼요. 문제가 쉬우면 내 기분에 잘 풀었다고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말도 안 되는 합격자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내 기분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답안인데 그래도 붙기도 합니다. 문제가 사실 어렵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볼게요. 대위비라고 적혀있죠. 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대가 논술 성적을 공개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왜 가지고 있냐면 이거 소송 자료입니다. 연대가 재작년에 수기논술 시험을 빵꾸를 냈잖아요. 막 오류나고 막 난리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요새 저기 지방선거가 비슷하네요. 니네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하고 이제 연대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근데 연대도 치사한 게 니네는 어차피 떨어질 로비였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낸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찾은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뭡니까? 연대 시험을 보러 가면 한 반에 한 3분의 1씩 시험을 보러 가요. 네, 전 학과 공통 치의학과까지 포함해서 최소 점수 다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모집단의 커트라인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야류가 있다 싶은 게 치의학과는 납득할 만한데 여기 전기전자 이런 건 조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제 경험적으로. 대체로 비슷한 과가 어디 있을까요? 상공과가 50점 같으면 이거 한 55점? 60점 요 사이에 게 정상이거든요. 이 전기전자가 화공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심하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대학교의 강의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이 해가 난리가 난 근원이 뭐냐 하면 그때 단답식 문항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강의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강의실 있잖아요. 단답식 나오면 그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야구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학과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 관련된 학과들을 보시면 연대예요. 연대 경쟁률이 막 몇십 대 1 막 이런 걸 찍는 연대인데도 이런 학과들을 보시면 100점 만점에 30몇 점, 4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 문제 쉬운 데서 90점 받는 거랑 연대가 좀 넘사벽으로 어렵게 가거든요. 그런 데서 30점, 40점 받는 거랑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저게 더 쉬울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연대가 어렵다 한들 저런 것들도 있어요. 세트 문항들이 있어요. 1번이 힌트고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게 만드는 거.
1등도 한 10점 있을, 1번도 한 10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3개만 줬으면 30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칸 채워가지고 부분 점수 끌다가 벌써 40점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게 학생들한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학생보다 5점 더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나 연대 문제 다 푼 거 같은데 계산 실수했나 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여기 있었을 거예요. 예. 연대 자연 통틀어가지고 최초 합격 점수 노술 점수 현황은 이 정도 되네요. 47점 정도 되는 거고 최초 합격 말고 추가 합격까지 다 합하면은 45점 정도 됩니다. 볼만하지 않나요? 문제가 어려운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내신이요? 딱 하나만 아무거나 볼게요. 다 똑같거든요. 중앙대 볼게요. 중앙대가 이게 전과목 1등급에 10점을 주고 2등급에 9.96점을 주고 3등급 9.92점을 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논술을 한 문제당 10점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대는 이제 교육부에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1등부터 9등급까지 6점의 차이를 내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점 차이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신 성적의 갭을 너무 크게 줘버리면 일단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할 거니까 수시 5섞어서 많이 못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뽑는 전형은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0.4, 0.4, 0.4 한 칸 갈 때마다 0.4씩 꾸준하게 깎은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아니 0.04씩 깎아요. 0.04씩 깎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수를 팍 깎기 시작하고 저것도 그래봤자 0.2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중앙대가 인간적으로 우리 안만 그래도 7등급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표에 묻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은 한 문제당 10점이고요. 이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0.4점 차이예요. 그렇죠? 논술 전형은 내신은 상관없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관없게 만들려고 표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나만 0.4점 깎이면 기분 나쁜데? 하면은 내신 안 보는 대학교를 바꾸죠. 내신 아예 안 보는 대학교들도 이만큼 많습니다. 메디컬 중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기하 확통. 친구분들 선택하고 볼까요? 기하요? 아쉬워. 근데 이번에 기하가 조금 괜찮지 않았나요? 요번 국무국의 기하가 손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선택 기하랑 선택 확통은 학생들이 대체로 수리논술 보기에는 미적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랑 확통은 근데 쫄리잖아요. 상위권 대학교 다 미기화 본다고 그러니까 쫄리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를 상위권 대학교에서 미기화를 다 본다고 해서 그걸 비슷한 밀도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미기학을 본 대학교를 대상으로 점수를 좀 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문제에서 기하 문제가 생긴 걸 다 기하 문제라고 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옵션에 접선의 방정식 문제 때 판별식을 써서 풀리는 거면 그거를 점수 딱 기하 문제라고 하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점수 조금 까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니까 대체로 미기화겠지 미적이라고 하면 미적분이 아니고요. 수상하, 수원, 수투, 미적 이 5개는 사실 한 과목이에요. 여기서 70%, 나머지 합해서 30% 출제가 해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어려운 편에 특히 기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작년에 동국대 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가 1번 포물선의 방정식을 하나 줘요.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준 다음 문제가 뭐냐면 준선과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끝이에요. 2번 타원의 방정식을 줘. 초점의 좌표 2개를 구하시오.
그거 생각보다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적 수를 고치려고 짜증나긴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거기는 산수의 영역이고 센 A의 영역이고 뭐 이런 걸 시키지 하고 3번을 딱 보니까 3번 시키려고 1번, 2번에서 움찔이나 보다고 3번을 딱 보니까 3번이 쌍곡선 방정식을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 끝이. 그따구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이러나 저러나 기본기들을 하고 나면 시험장에서 근성을 부리는 근성으로 푸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똥찬 중복조합 실력 이런 걸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중복 없이 헤아리는 것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변별력은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의 입시 체제로 미기화를 다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모자란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대학교가 나중에 가르치는데 기하는 가르치는 분량이 좀 적잖아요. 근데 얘가 사인 미분하면 뭔지 기억 못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적분 쪽에 확실히 예전보다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미안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기하하고 확통은 미적하고 당연히 똑같은 밀도를 두고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대학교는 출제 범위가 미기화기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확통을 낸 적이 없어요. 출제 범위 미기화기라고 써. 작년에는 기하가 안 했어요. 출제 범위 미기화기라고 써. 그래서 똑같은 밀도로 하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기하하고 확통은 여름방학에 목동에서도 기하 특강을 하긴 할 텐데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름방학 논술 특강 중에는 일주일에 기하하고 확통을 회차별로 하나씩만 주제를 정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할 거라고요. 그건 안 해야 돼요. 타원의 방정식을 타원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찌그러질 뭐니요 하면 안 된다고. 부정으로부터 거대 합이 일정한 점들이 집합인 건 알아야 돼요. 그걸 끝이에요, 사실.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제가 정리해 나가는 거 속도 맞춰가지고 그냥 교과서나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든가 아니면 수능 특강의 레벨 1이나 한번 풀어보고 오면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논술은 과학 논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고요. 논술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거네요. 진짜죠? 원의 중심과 원의 막 K가 0대니까 원방이잖아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고 2번 K가 2분의 1이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개수가 달라질 테니까 타원 초점하고 꼭지점을 구하시고 3번 K가 1이면 포물선이고 초점하고 중선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가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는 저희 커리큘럼을 맞춰가지고 주제별로 한 개씩만 일주일에 한 개씩만 정리해 나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저는 기하하고 확통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능 얘기입니다. 작년 수능에 20번이 적어있습니다. 안 어려웠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빈칸 채우기 문제 풀어본 적이 없어서 교육과정이 지금처럼 바뀌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틀렸어요. 저희는 가르쳤어요. 약수령 요소를 할 때.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래프 확대 축소예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Y축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이거가 옛날에는 이거 가르치는 게 조금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도형의 이동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교과 과정이 이렇게 딱 전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해 하면서도 저희가 가르쳐야죠. 논술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수능에 28번, 30번짜리에 그래프 X축 방향 확대 축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깨 힘 잡고 야씨 이렇게 나오니까 니네도 무조건 알아야 돼 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 22번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X축 방향, Y축 방향 확대 축소를 의미한다. 이거를 의미한 문제를 저희는 가르쳤고 작년에 심지어 공통에서도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28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얘 적분하면 되거든요. S 플러스 1분의 S 3승을 적분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적분해요.
왜냐하면 분수식 적분이 수능에서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냐 하면, 자,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동영상에 세운 건데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썼냐 하면, 가분수는 무조건 대분수로 고치고 시작한다. 문자 차수는 무조건 최대한 낮춰놓고 그 다음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차수를 최대한 낮추면 이렇게 되겠죠.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잠깐 생각해보죠. 그 수능 수업을 1년 내도록 들으면 수능 4점짜리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거 보장이 되나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듣고 있지만 수능 문제를 수능 수업을 1년 내도록 든다고 4점짜리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이거 확실히 없잖아요. 저 문제를 푸는 데는 확실히 저하고 수리노수를 한 친구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사실 수능이랑 수리노술이랑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잖아요. 대통령이 앞으로 킬러 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서 수능 쉬워지나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학생들이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잘 뜯어보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킬러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30번 문제에 비하면 지금 30번 문제 30번도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이상한 데서 갑자기 한 번도 안 본 유형이 튀어나옵니다. 수능 문제는 이런 게 수능 문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학생들의 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잘 안 맞는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좀 낯설어진 거예요. 요번 모의고사로 치면 뭐죠? 22번. 예,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낯설어하기 시작하고 안 본 건데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는 트렌드에 따르는 거라기보다는 수학 전체에 대한 일반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교과과정대로 물어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연적으로 맞는 거다를 가르치는 게 저는 수리노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희한한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요새 같은 시절에는 당연히 수능에도 논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22번이죠. 얘를 아마 오답을 친구들 했을 텐데 이거를 머릿속에 이게 6월에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개차 수열에 대한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정리해 두면 크게 손해를 안 볼 거예요. 개차 수열에 대한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가르쳤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다음 항하고의 차이가 1, 2, 3, 5, 7 중에 하나일 때 요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서 F1이 1이고 F6이 20일 때 1항부터 21이 되는 항까지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가 물어봅니다. 이건 22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단 22번은 1 아니면 4 선택지가 2개라서 1항을 조합으로 풀 수 있었고요. 얘는 사실 선택지가 5개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으면 2번 받았을 것 같죠. 물어봤으면. 근데 저는 22번을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보고 이번 모의고사 보고 무슨 생각했나요? 난 풀면서 나 수학 실력이 좀 늘었나 봐 생각했어요. 21번까지 정말 너무 쉽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22번에 이 새끼가 왜 나와? 하고 미적분 넘어가 보니까 미적분도 27번까지 너무 쉬운 다음에 28, 29, 30 세 개는 다 꽤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1등 커트라인이 이제 미기 확 다 조금 높은 이유는 사실 앞에가 쉬워서 그러거든요. 4개가 더 쉬웠던 건 아니에요. 22, 28, 29, 30.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수능 같이 되는 겁니다. 요 앞에 수능 체제에서 21, 29, 30 체제일 때 제일 많이 학생들이 듣던 소리가 선생님 27문제를 50분 동안 풀었어요. 근데 50분 동안 나머지 3개 중에 1개도 못 풀었어요. 이번에 그런 친구들 간혹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옛날에 21, 29, 30처럼 굉장히 빡빡한 문제, 엄청 계산이 들어온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일반론적인 접근이 가능하면 또 풀리는 거라는 겁니다. 28번이 저건데 저희 교재의 문제, 이건 사실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의 내용을 수능에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를 되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야말로 수리노수를 수능에 써먹기가 너무 좋은 시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각 미분법들에 대한 숙달,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 아이가 뭐가 결정이 되면 뭐가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즉 T하고 S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가 아니라 서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게 핵심. 그 다음에 이거를 안 헷갈리고 쓰기 위해서 라이프니츠식 표현에 더 익숙해질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사실 생각보다 계산이 좀 빡빡해가지고요. 저는 조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수업할 때 너씨 미분법 이까지 가르쳐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미분법 한 개 나올 텐데 4점짜리 그거 틀리고 죽을 줄 알아 하고 이제 협박해놨는데 28번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조금 미안했었는데 대체로 맞췄더라고요. 29번 예, 이 문제도 길게 설명하면 수능선생 같으니까요. 이어도 사실 급수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요. 정수 조건이 어려운 거예요. 정수 조건. 그래서 정수하면 노가다만 생각나는 친구들이 사실 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일반론적인 방법인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풀이 한 거는 제가 같이 넣어드렸어요. 학생들은 읽어보시면 수민호술 선생은 이거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미분 가능성. 사실 학생들한테 야 내가 찍어준 거냐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바로 전 시간 수업에 이게 미분이 안 되는 사례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3승근 루트 x였거든요. 이 시기 때문에 미분 안 되네? 그러면 x가 f보다 x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아마 풀 수 있었을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리논술하고 수능하고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논술도요, 수능도요, 둘 다 참고한 레퍼런스 하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근데 수능은 짧은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유형별 숫자가 중요해져. 논술은 긴 시간을 두고 몇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단어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항상 풀려나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필연성을 부여해 나가는 게 저는 수리논술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처럼 문제가 특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수리논술 수업을 해주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수능이 됩니다. 저희 가르칠 때 저희 교재 일부를 발췌해 오거든요. 이게 블록성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봤을 때 수능에서는 얘를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러면은 내가 논술적인 사고를 써먹으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데 논술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뭐라면 테크닉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하는 논리를 서술형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출제됐거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문제는 좀 더 엄밀한 증명 문제까지 가르치고,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잘합니다. 제가 수리논술만 가르치는 게, 지금은 수리논술만 가르쳐요. 근데 교과과정이 바뀌고 나서 뭘 했냐 하면 요새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제가 좀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중2 말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신 중2 때, 그러니까 중2 말에 받았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선행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몇 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들이 하다가 오래 안 다니잖아요. 딱 한 명이 중2 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저한테 수학을 배우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얘들은. 끝까지 다 배운 학생은 한 명이었는데 얘 어디 갔을까요? 요 동네에요. 저기 H국고 서울대에 갔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능 선생은 아니니까 수능을 많은 학생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5년 동안 가르쳐서 서울대 의대 보내본 수능 선생님도 되게 많다? 잘 아닙니다. 잘. 근데 저는 수능도 논술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가 특정한 테크닉을 풀었으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네가 이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필연적인 과정을, 필연적인 이유를 어쨌거나 문제별로 갖다 붙이는 거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거 끝까지 근성을 부리는 친구들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교과 외에도 대학 수업 알아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도 자주 쓰는 이백악 공식 같은 것들을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변형들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지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새로운 거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대학교 과정을 가르쳤다고요. 수리논술 수업을 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학교에서 수리논술 문제를 내고 나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과 과정에 맞나 검토를 해요. 검토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보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보다 더 교과 과정에 엄밀하게 출제가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맨날 고3만 가르치면. 그래서 당연히 수능하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친 그걸 아니에요. 사고의 필요성.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풀려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또 못 풀었을 만한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너무 기네요. 이게 기출 문제집을 보면 정적분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문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못 고쳐서가 아니고요. 학생들 머릿속에 샌드위치 정리가 없어요. 샌드위치 정리. 근데 이거 머릿속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논술에서 꾸준히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학생들은 수능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걸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죠.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범위를 구하는데 학생들이 이거 변곡적선을 그린 다음에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답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변곡적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3차 함수의 점대치성도 교과서에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하지 않고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저 답안을 저렇게 작성을 할 거면 논술에서는 이게 더 좋은 답안이라는 거죠. 겁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얘네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 논리적 인간관계, 엄밀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튀어나온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학적 귀납법은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안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안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쉽거든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 할 줄 모르잖아요.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내가 할 줄 알면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어디서 나오면 난 그 앞에 붙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한 번도 안 풀어본 첫 세대. 그러면 저거를 미리 공부를 해두면 저런 거는 나오면 되겠죠. 그거 이외에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수능에서는 왼쪽 미분에서 A 대입하고 오른쪽 미분에서 A 대입하고 그거 다 교과 과정에서 뽀록입니다. 그러면 논술 답안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새로 배우고 그런 것들을 문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논술 수업에서 논리적 엄밀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수능보다 계산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계산의 배려는 조금 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은 답만 맞는 거잖아요. 논술은 답안지 전체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답 맞는지 안 맞는지에 배정이 되는 점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10점짜리 시험에 거의 다 맞게 풀었는데 막판에 사칙 연산을 잘못해가지고 답이 삐꾸가 났어요. 한 2점 맞기도 치울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그렇게 하면 빵점이잖아요. 과정이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적분을 그러니까 여기가 딱은 아니지만 수상하 그다음 여기가 수원수투 여기가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미적분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적분을 시작해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못 들어오면 더 파이널 시기부터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베이직, 에센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미적분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다시 넣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개념 강의들을 훨씬 중심에 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이때는 좀 실전 모의고사들에 중점을 두고 여름방학부터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본 결과들은 9월달에 제가 원서 상담을 할 때 반영을 할게 원서 쓸 때도 같이 제가 참고를 해가면서 반영을 할 거고 그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됩니다. 원서 쓸 때 남들이 해주기 힘든 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별 문제 경향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계산력이 기똥차다 하면 그런 거 중심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우리가 계산 미치도록 하는 건 진짜 딱 싫어하는데 대신에 증명을 엄밀하게 하는 거는 시간 주면 또 엄청 잘 하더라. 이런 거 하면 그런 거에 쓰기가 조금 유리한 학교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풀었던 답안들을 최종적으로 원서 쓸 때 반영을 할 거고 제가 9월 모의고사 보고 혹시 설명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원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부르라고 설명회 하라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논술은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 입시는 이런 거고 논술은 이렇게 써먹는 거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9월달이 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특징들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대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서, 성, 한, 이 중에는 어디가 제일 유리하다 그런 것들을 9월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스트 미닛을 흔히 말하는 파이널 수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각 대학별로 개설이 되게 되는 거고 선택 과목 특강은 그냥 학원 일정에 맞춰가지고 때때로 개강을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제가 이제 기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가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들으면 도움이 될 건데 그냥 저는 메인 수업을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논술 특이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닌 걸 알겠죠. 교과과정에 수상하, 수원수투, 미적분까지의 전부 전 주제들을 가지고 이거들을 학생들한테 같이 논술 답안을 쓰기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네.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엔간하면 이 카페는 가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모든 대학 기출 문제집이 공짜로 PDF로 업로드 됩니다. 그 시중에 한 3, 4만 원씩 팔걸요? 기출 문제집 모아놓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 그게 너무 붙이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내준 문제를 이쁘게 인쇄만 한 다음에 3, 4만 원씩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희가 카페에서 PDF로 싹 다 업로드를 하니까요. 아마 가입해 주시면 나중에 기출 문제집 찾아다니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순서도 학생들한테 지금 결과들이 피드백이 되고 청산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논술을 어떻게 쓰면 되나 그거는 이런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가 이런 문제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으면 대학교들도 이렇게 채점표를 작성을 해서 채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4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3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몇 점. 그 다음에 이거 문제 같은 경우 10점짜리 문제 여기까지 갔으면 1점, 1점, 2점, 3점. 그러면은 답안 중에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쌩 진짜 못 풀겠는데도 막 이상한 소리로 칸을 채웠어요.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그까지 부분 점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5점 더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되게 어려웠어도 여기까지만 갔으면 5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더 붙기가 좋다니까요. 성적표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매주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그러니까 러셀 목동이 아니고 전국 러셀들을 비롯한 수많은 표본 데이터들 중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학생들한테 성적표를 보낼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원서를 볼 때도 이런 성적들을 봐가면서 원서를 쓸 겁니다. 이 학생은 18점부터 시작해서 90점, 50점 이렇게 갔으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해야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했네요. 1시간 반 안 넘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이게 궁금한 걸 제가 질문을 받아도 보통 사람들 많은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